중국 쪽 변수는 좀 따로 떼고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가는 이제 정점을 통과했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아마 2분기 중에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전후가 턴을 이게 좀 완벽하게 이렇게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지금까지 약간 그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뭐 연준의 긴축 스탠스, 금리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한쪽 사이드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또 한쪽 사이드, 실물 경제라는 게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 약간 경제지표 동향이 궁금한데 지난번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는 약간 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뭐 전반적인 뭐 소비 지표라든지 뭐 제조업 지수라든지 그런 것 쪽은 약간 좀 둔화되는데 고용은 지금 너무 견조하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용이 돼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쓰는 그런 소비 행태를 보면은 한 어느 정도 몇 개월 후에는 확실히 좀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물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까지 다른 지표들이 뚜렷하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개선으로 인한 나비 효과, 긍정적인 나비 효과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에도 노동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1월 달에 139만 명, 2월 달에 30만 명, 3월 달에 42만 명. 1, 2, 3월 달 3달 동안 211만 명이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네요. 작년 한 해 전체가 163만 명이었는데 3개월 동안 1년 동안 들어왔던 사람보다 50만 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취업 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소득이 늘어날 텐데 지금 2월 데이터까지밖에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3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게 늘어나는지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그 물가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임금 상승률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었기 때문에 그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불안, 이게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임금이 올랐는데 구직자가 요번에 처음으로 한번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요게 좀 더 올라오게 된다면 임금 상승률도 좀 진정이 될 거고 그리고 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병목 현상이거든요. 항구에서 아무리 24시간을 풀가동해도 일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기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계속 항구에서 물류를 처리하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1월 달에 처음으로 LA항 같은 경우 5개월 만에 올라왔고 그리고 롱비치항도 2개월 연속 올라왔고 그리고 2월 달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2월 달에 안 늘었네 할 수도 있는데 2월 달에는 조업일 수가 적잖아요. 28일밖에 안 되니까 그 영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선방을 했다. 라는 그림이고 요 밑에 그림 뭐냐면은 뉴욕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은 지역마다 중앙은행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미국 페드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뉴욕에서 발표하는 연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글로벌 전체로는 2개월 연속 떨어졌고 미국은 6개월 만에 이렇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의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감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 뭐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왜냐면은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소득이 줄어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지 주문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더 나빠지기보다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림들이 바닥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더 경제 지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또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약간 그 주가가 선반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우 운송 지수를 보면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많이 빠지고 있죠. 많이 빠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한 일주일간 흐름을 보면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약간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이 강한 주식들이 계속해서 강세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주식시장에서 경기 둔화 우려를 과거보다는 훨씬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의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더 고민이 필요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의 현상들을 보면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경기도 불안한 거 아니야?
경제지표도 부진한 거 아니야? 아마도 4월 말까지 확인하는 경제지표들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대한 걱정들을 미리 사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운송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한 부분들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더 불안한 이유가 경기는 불안하고 금리는 오르고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반등을 하고 싶어도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나스닥 빠질 때는 엄청 빠지고 또 운송지수 꺾일 때는 또 꺾이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올라도 빠지고 경기 지표가 부진해도 빠지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좀 풀려야 되는 시점이 네. 와야 되는데 아마 2분기 중에는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뭐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사실 뭐 가장 큰 화두죠. 진짜. 저희가 뭐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다크호스처럼 떠오르고 있는 네. 또 하나의 리스크가 중국이에요. 중국이죠. 근데 사실 중국의 그 오미크론 확진자 네. 그 이슈는 한 3월 한 말 그때부터 중순 나왔어요. 이후부터 나오긴 네네네.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오미크론이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통제가 심하다라고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막 그런 도시 봉쇄 네.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늘고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지연시키는 네. 약간 좀 부정적인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러다가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더 심해지면서 네.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 심해질 아니냐. 수 있겠다.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던 변수들에 의해서 진짜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정정 통화 시점이 좀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거 맞아요. 네. 작년부터 계속 그랬죠. 네. 4분기에는 2021년 4분기엔 정점 통과해. 1분기야, 2분기야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중국 쪽 변수는 좀 따로 또 따로 빼고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지금 굉장히 충격을 줄 만한 변수는 맞지만 네. 이게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중국도 알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뉴스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상해 지역에서의 43%는 봉쇄를 해제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자기 선회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해야 되겠고, 그리고 경제는 돌려야겠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했던 건 지역별로 봉쇄를 하겠다. 네네. 섬을 봉쇄하는 게 아니라 구나 이렇게 조금만 지역별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키는데 아마도 그동안 중국이 다른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확진자 수 폭증이 있었을 때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그쵸. 그런 자랑을 계속했거든요. 엄청했죠, 사실.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혼자 그러니까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에 대한 좀 정치적 부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이걸 어떻게든 잡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그런 데에서 포기를 못하는 이유가 상해 지역만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다른 데를 일단은 최대한 막고 상해를 봉쇄해가지고 여기를 진정시키면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도 겪어봤듯이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국 변수는 좀 뒤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연되는 이슈들 중에 경기 하방 압력을 조금 더 높이고 물가를 조금 더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게 만드는 변수다. 다만 지금 상황처럼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흐름들이 더 길어져서 중국 경기가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뭘 할까요? 경기 부양책을 쓰겠죠. 금리를 인하하고. 네네. 유일하게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 정책, 재정 정책을 세게 쓴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나빠지는 그림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면 네.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변수들, 정책 동력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 미국 금리 인상이든 중국의 경기 불안이든 병목 현상 좀 심해지는 그림이든 이게 더 심해지면서 증시가 빠지면 빠질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변화들의 힘은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가를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듯이 진짜 모든 이슈의 중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요즘 자료에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가만 잡히면 많은 것들이 변한다. 첫 번째, 연준의 통화 정책이 더 매파적으로 가진 않을 거다.
그렇죠. 네. 어찌됐든 매파적으로 하다가 좀 정점권에서 이렇게 좀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두 번째, 연준이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금리는 더 이상 급등을 하진 않을 거다. 좀 완만한 상승 흐름, 경기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겠죠.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물가가 잡히면 그동안 물가 때문에 좀 불안했던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활동들이 좀 원활해지면서 경기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뭐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2분기 중 물가 정점 통과 시그널 확인 가능하다. 아마 이게 3월 CPI가 발표되고 아마 4월 CPI가 발표되면 통과했다. 아쉽다. 이 두 가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쉽다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기본적으로 네네. 3월 말에 3월 달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4월 달에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래서 저는 4월 CPI가 발표되는 5월 10일 전후가 턴을 이렇게 좀 완벽하게 이렇게 방향성 위쪽으로 잡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을 통과한다기보다 바닥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5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렇게 방향성 위로 가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4월 달까지 물가가 안 잡히면 또 한 번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아쉽다 하면서 이제 바닥권을 조금 더 오래 기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등락을 보이는 네네.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나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신차 7.9%까지 올랐는데 2월 달에 네. 신차, 중고차, 가솔린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압력이 2.5%예요. 7.9 중 2.5가 이 세 가지 항목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가장 많은 게 주택 부분이거든요. 주택이 지금 한 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5% 이상 물가를 끌어올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전년 대비 변화율은 조금 천천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전월 대비인 것 같아요. 전월 대비 변화율이 12월 달에 보시면은 툭 떨어지니까 물가 상승하면 정점 통과했어. 이때 12월 달에 물가가 확 튀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하면 정점 통과했어 하면서 시장이 좀 안도를 했어요. 네네. 근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요 0.3%포인트가 유가 때문이에요. 근데 진짜 저거를 제외하고 보면 그죠? 추세가 네. 하향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이게 정점을 통과하고 이렇게 슬로해지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나빠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3월 달에 또 꺾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일말의 기대를 했었지만, 3월을 지나고 보니까 요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보시면 요 회색 선이 뭐냐면은, WTI 월 평균 가격을 가지고 전월 대비 변화를 봤거든요. 3월 달에는 또 한 번 한 18%까지 올라가요. 하긴 뭐 그때 유가가 당연히 공공인지를 강세를 보였으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건데. 그런데 그렇죠. 다행스러운 점은 네. 100달러를 넘어서지만 않으면 4월 달에는 마이너스 8%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 변화율에 큰 반전이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전년 대비 변화율도 유가의 기저효과가 소멸되면서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20%대로 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마이너스로 가요. 그러면은 유가로 인해서 물가가 더 급등을 하기보다는 좀 진정될 수 있는 오히려 물가를 이렇게 톤다운 시켜주는 영향으로 갈 수 있겠다. 단 100달러 넘어서지 않는다면. 네네. 100달러 넘어서 또 110, 120 가면은 좀 이게 또 플랫해지면서 지금 지연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가격이 있었죠. 네네. 다행스럽게도 중고차 가격은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전년 대비 변화율도 지금 3개월 연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시차를 감안해서 본다면 약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전년 대비 변화율이 네네. 물가에 CPI에 반영되는 게. 네. 그러면은 11월 달에 고점 찍었으니까 2월 달에 고점 찍었고 이제 4월 달, 3월 달부터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2.5%에 달하는 게 가솔린 유가는 3월 달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꺾일 수 있고 자동차는 지금부터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4월 달쯤 되면은 이게 완전히 조금 안정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비중이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가격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와 어디까지 갈까? 천장 뚫었네요. 뚫고 간다. 2000년 이후 최대치까지 올라간다.
야, 이게 우리나라만 집값이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은 더 심하네요. 미국도 심하고 더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왜냐면은 제로 금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더 급등은 없을 것 같다. 급등은 좀 진정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 2020년부터 21년 2월 달까지 이 주택가격이 쫙 빠지면서 최근까지 기저효과가 들어왔던 거예요. 기저효과. 떨어진 만큼 여기에 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들이 계속 전년 대비니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2021년 2월 달이 저점이었다라고 본다면 3월부터는 이제 이걸 더 높게 보여줬던 그림들이 이제 소멸돼서 이제 진짜 흐름들을 보여줄 텐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주택가격 변화율이거든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 주택가격 변화율이 선행을 해요. 이때도 저점이 2020년 4월 달에 저점이었는데 네. 이 주택가격은 2021년 2월 달에 저점이 나왔거든요. 물가는 좀 후행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자, 그런데 작년 5월 6월 달에 이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고서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이 나왔어요. 지금은 2022년 3월 4월 그러면은 1년의 시차를 두고 본다면 요것도 이렇게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분기 중에는 물가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보여드렸던 에너지 가격, 중고차, 주택 얘가 이 네 가지를 합치면 한 5% 이상 차지하거든요. 얘네들이 더 올라가지만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여기 톤 다운 되는 그림만 보여줘도 물가는 이제 정점을 통과했구나라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고 전월 대비 변화율로는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달에는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3월 CPI가 발표되는 오늘 밤인데 뭐 나가는 게 언제쯤 발표될지 봐야 되겠지만 3월 CPI가 발표됐을 때는 아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빠지나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둔화됐는지 왜냐면 중고차 가격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근데 7.9% 올라간 데 있어서 1%가 중고차예요. 되게 많이 기여를 했네요. 그러면. 엄청나게 기여했죠. 왜냐면 전년 대비 41% 증가했기 때문에. 이 증가폭이 크다 보니까 기여나 가중치가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중고차 가격만 놓고 보면 작년 11월 달에 44%, 46%까지 올라갔던 전년 대비 변화율이 지금 24%까지 둔화됐어요. 절반 수준 이렇게 툭 둔화됐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물가 상승 압력에서 중고차 가격이 차지하는 것은 1%포인트에서 한 0.5%포인트까지 줄어든다고 본다면 중고차 가격만으로도 향후 2분기 중에는 0.5%포인트 정도 톤다운 될 수 있는 효과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그 물가에 핵심적인 영향을 줬던 지표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미 이제 선행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당히 좀 물가 지표 발표되면 경기를 일으키고 그런 것들이 약간 연준이 너무 좀 최근 들어서 여는 총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위원들이 나와서 계속해서 막 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준의 스탠스가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3월 중순 말을 지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FOMC에도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50bp 하려고 했다가 25bp를 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연준이 3월 달에 50bp를 땅 하고 시장에 단기 충격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바닥을 잡고 이제 앞으로의 통화 정책은 자 우리가 내일은 점도표대로 갈 겁니다 하면은 점도표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물가는 더 부담스럽고 연준이 통화 정책은 애매모호하게 2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와서 막 매파적인 발언을 해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BIA라고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를 것 같아 라는 것들을 채권 시장에서 프라이싱, 가격으로 매기는 건데 보시면은 3월 말까지 3월 FOMC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갔어요. 야, 연준이 25bp 했네. 에이, 이렇게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계속 올려간 거예요. 이런 물가가 안 잡힐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이제 매파적으로 완전히 세게 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계속 시그널을 준 거네요. 시장에서, 연준 못 믿겠어. 연준 저렇게 말해놓고 그렇게 세게 안 할 거야 라고 그랬는데, 연이은 그동안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되었던 연준 위원들까지 매파적으로 말아보니까, 진짠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주택 경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기지 금리가 4%를 넘어섰고요.
일간 단위로 보면 5%를 넘어서기도 했어요. 되게 많이 올랐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판매 기대 지수나 구매 지수 같은 게 꺾였거든요. 이 또한 주택 경기를 좀 톤다운 시켜주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이 그동안에는 긴축으로 갈 겁니다.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시장에서 잘 작동이 되지 않다가 3월 말부터 굉장히 센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조금씩 먹혀들기 시작했다. 거기다가 채권금리가 워낙 기준 2년물 금리가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모기지금리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주택시장에서는 조금씩 진정될 수 있을 만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앞으로는 연준의 정책 효과도 한번 고려해볼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준이 좀 립 서비스를 좀 강하게 하지 않나? 좀 그런 것도 있네요. 시장을 그쵸? 좀 맞아요.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 마 약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3월 FMC 이후 아이고 뜨거 했으면은 연준 위원들이 이 정도까지 매파적인 발언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가 들어왔었냐면 5월 달에는 금리 인상 25bp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살짝 들어왔었어요. 야, 3월 달에 25bp 했으면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 5월 달에는 야, 그렇게 세게 못 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일시적으로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이 확 튀었고, 오히려 3월 FMC 이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더 올라갔고,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효과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면서 그리고 이 50bp 금리 인상이라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심어주면서 시장에는 시그널링 효과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프지만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한다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는 정말 좀 명확한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막 그렇게 매파적으로 했었던 스탠스를 좀 완화시키면서 좀 비둘기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비둘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매파적인 발언만 안 해도 시장은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미국 시장은 지금 9번 정도 금리 인상하는 것을 채권 시장이든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 제시한 게 올해 금리 인상 횟수가 7번 플러스 알파잖아요. 많이 해봐야 9번이에요. 그러면은 시장은 여기서 더 세게만 가지 않아도 시장은 이미 다 반영을 해서 경기만 바라보면 돼요. 물가만 바라보면 되고.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2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좀 편한 장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이 4월이나 5월 정도. 네, 그 정도 보고 계시는 거고. 알겠습니다.